안녕하세요. 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예매하거나 벼르던 물건을 컴퓨터 앞에서 구입할 때 단 몇 초 만에 매진되는 일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컴퓨터에 맞춰진 정확한 표준 시간인데요. 이처럼 표준 시간은 우리 일상에서부터 우주 공간에서까지 중심이 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을 구현하는 데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한민국 표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대혁 박사님께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국제 표준 단위 굉장히 많잖아요.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단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정의 같은 것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국제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길이도 있고 질량,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한 7개 단위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정교한 단위계가 발달되기 전에 사람의 몸을 이용하거나 자연의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경우는 그 과거 고대 이집트에 보면 큐빗이라는 길이 단위를 사용했었고요. 그게 벌써 BC 2700년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큐빗이라는 길이 단위는 이 발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의 끝까지의 길이를 큐빗으로 정의해서 사용했고 그 정의를 잘 구현하도록 실제로 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탄하고 있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피라미드의 밑변의 사각형의 길이들이 서로의 오차가 20cm도 안 나게 길이는 230m가 넘지만 오차는 20cm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국가 간에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각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준보다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표준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표준을 정의하고 그걸 협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1875년에 이제 미터 협약이라는 17개 나라가 그 협약에 서명을 하면서 발효가 됐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1967년 전까지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준으로 해서 1초를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태양일의 86,400분의 1은 1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다가 67년부터는 세슘이라는 원자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표준 시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인지 아세요? 세종시대입니다. 왜요? 세종시대인데 왜냐하면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세계 최고의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표준시가 사실은 세종 때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오늘 몇 시에 일식이 벌어집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일식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왜 예측한 게 틀렸느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천문 달력은 전부 중국의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정오하고 한양의 정오는 이게 다르거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집현전에 있는 과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오가 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칠정산이라는 이런 그 천문역에 대한 이런 그 자료를 만듭니다. 천문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천문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아랍밖에 없었어요. 조선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한양에서 12시가 언제냐 하는 거를 그때부터 우리가 알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443년입니다. 아마도 이런 시간에 대한 거는 사실 농업 쪽에서도 아마 처음에 이렇게 초까지는 뭐 세슘 뭐 원자 시계 이런 건 안 나왔으니까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24절기 그래서 입춘 뭐 우수부터 시작해서 대한까지 사실 농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큰 틀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도입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어떤 시간이 됐든 어떤 뭐 길이가 됐든 면적이 됐든 이런 표준 단위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표준 시간이라는 게 결국엔 천문 우주 분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현재 굉장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과거에도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도 이 천체의 운동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선조들은 이미 관측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시간과 천문 우주 분야는 뗄래야 뗄 수 없으면서도 또 이런 기본적인 단위들은 또 국제적으로 서로 규약을 맺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개발하시는 원자 시계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표준이 되는데 네, 시작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국제 표준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측정 표준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저희들이 측정 표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제 각 부품들은 서로 다른 제작 공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합쳤을 때 동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고 그 정교화된 산업의 제품들이 실제로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품들이 정확하게 표준화되어 있고 그 표준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호 인정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협정이냐면 국제 도량형 체계에 참여한 나라들의 협약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이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기술 규격이 있고 어떤 양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매연가스는 이 정도밖에 배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런 상호 인정 협정의 근간이 되는 것은 각 나라가 실제로 그 나라 체계 안에서 국제적인 표준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별로 표준 대표기관들이 있고요. 그 표준 대표기관들이 서로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이미 잘 확립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그 절차들을 통해서 한 나라에서의 어떤 제품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게 이런 표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이런 표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제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한번 발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게 왜 실패했느냐 하는 거를 나중에 따져보니까 단위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단위는 있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쓰던 단위하고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로켓에서 화성에 우주선이 착륙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더 작게 나왔다든지 그런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표준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혼란적인 문제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사실은 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 단위의 표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치열한가요? 한 나라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 표준을 새롭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추가적인 변환의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난 측정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표준을 먼저 선점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 없이 계속해서 그 과학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의
표준이 선점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산업계나 여러 가지 사회 국가적으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준을 다른 방식으로 이후에 따라잡아야 할 때 드는 노력이라든가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겪게 되는 어떤 손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뭐 천문이든 우주든 실생활에서 이미 GPS 시간이라는 걸 이미 표준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GPS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GPS에 대한 신호를 막는다든지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GPS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GPS라는 시스템은 미국의 그 USNO라는 미 해군 연구소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그런 세계 우려들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GPS 신호에 암호를 앞으로 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우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 GPS 시스템에 대해서 뭐 암호를 걸거나 신호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는 굉장히 GPS 신호가 제밍이나 스푸핑, 그러니까 제밍은 다른 신호를 걸어서 신호를 수신 못하게 막는 이제 공격 방법이고요. 스푸핑은 허위 신호를 줘서 GPS 수신기가 마치 다른 위치에 있거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GPS 시스템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은 유럽대로 갈릴레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중국은 베이도우라는 우리 그 한문으로 보면 백두죠. 백두라는 시스템을 이미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QGSS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표준 측정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거는 이터뷴 원자를 이용한 표준 시계인 거죠? 네, 저희 표준과학연구원 시간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원자 시계입니다. 하나는 세슘 원자 분수 시계라고 하는 시계고요. 이 세슘 원자 분수 시계는 세슘으로 만들어진 현재 1초의 정의에 맞는 가장 정확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현재 가장 정확한 시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세슘 원자 분수 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원자 시계는 현재 가장 세계 최고 수준은 1억 년에 1초 정도밖에 틀리지 않는 원자 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과학연구원이 지금 거의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터뷴 원자 시계는 현재 초의 정의는 아닌데 이 원자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이터뷴 원자 시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지만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갔지만 그때 1억 년의 1초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올해 이제 5억 년의 1초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미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지금 세슘 시계가 1학년에 1초 틀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어떻게 재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뭐 1억 년 뒤에 기다려 봐야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그게 1억 년에 1초가 틀리는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1억 년까지 가는 시계가 있다면 그건 굉장한 시계인데요. 실제로 1억 년에 1초라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약간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시간과 주파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0번 진동하는 어떤 신호가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시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 진동할 때마다 초침을 하나씩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틀리는지를 보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주파수가 얼마나 틀리는지를 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는 굉장히 정밀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길이, 뭐 시간, 무게, 질량, 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파수가
모든 물리량 중에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네. 이 1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표준을 유지할 때 보통 일반인 분들은 몇 초 틀려도 사실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초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느냐면 그 차를 타시고 어디 길을 가려고 하실 때 저 GPS 위성에 올라가 있는 원자시계가 1초 틀리면 빛의 속도만큼 곱해지는 오차가 생깁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GPS 위성에 올라가 있는 원자시계가 100만 분의 1초가 틀리면 위치의 오차는 300m가 생깁니다. 그래서 1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할 때는 지장이 없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만 분의 1초만 틀려도 일단 내비게이션을 쓰실 수가 없게 되고요. 통신이 이제 전화를 못 하시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정확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그 1초라는 거가 1초의 간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각으로 보면 1초 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전날이었다가 그 다음 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초만 틀려도 날짜가 그 전날이었다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초라는 간격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1초라는 간격이 아니라 1초라는 그 시각들이 달라질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초의 간격, 그것보다 훨씬 좁은 간격으로 유지되는 통신이라든가 그 위성 항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이 1초가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1초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은정 박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올해 또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17년 1월 1일에 9시에 윤초가 1초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1초를 더 어떻게 보면 산 기분으로 지내게 됐었죠. 1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주에서는 인공위성이 1초면은 한 7km 정도, 7, 8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GPS 위성으로부터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정밀한 시간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GPS 위성을 초 단위로 굉장히 정밀하게 관측을 해야지만 또 그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 지구 물리나 측지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서 이 표준 시간이라는 건 이제 인간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과연 이거와 자연의 법칙과 과연 어떻게 매치가 될까? 네, 그것도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과학자분들한테는 뭐 1초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시계방에 가보면 저는 이 시침이 없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 간격이 우리는 보통 시계가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돼 있는 거죠. 12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3시에 하나 있고 6시에 있고 9시에 있고 어떤 건 아예 뭐 이 밑에 하나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 과학 연구에서는 상당히 참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혜경 박사님께 1초는 어떤 의미인가요? 1초요? 네. 진짜 옛날에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땡 치면 내야 되잖아요, 답안지를. 그때 1분 2초가 얼마나 아까운데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예매를 한다든가 뭐 차를 타든 뭐 비행을 타든 그 시각이라는 게 꼭 1초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1분 1초 그만큼 시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물론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운동선 뭐 선수 이런 분들이 신기록을 내실 때 0. 몇몇 초 사이로 세계 신기록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먼 것 같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꼭 우주, 뭐 천문학 이런 아주 과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1초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시각 동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와 나의 시간이 지금부터 0초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더 정밀하게 맞춰주는 그런 원자시계, 원자 분수 시계를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는 시간 방송국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방송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표준과학연구원 내에 그 표준 단파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 주파수는 5MHz를 사용하고 출력은 약 2kW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나 이런 방송은 전혀 없고요. 단지 시각 정보만 실어서 전국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디오가 아니라 특수하게 제작된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의 표준주파수국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표준 시각과 표준 주파수를 바로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표준시와 맞춰지는 그런 수신기를 이제 가지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원자시계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뉴스에서 9시 땡 치는 소리가 나면 집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맞췄었던 어릴 때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녀서 네, 지금은 이제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이제 시각 동기들을 같이 맞춰주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장파 방송으로도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장파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간 방송국은 단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곧 장파 방송도 시작을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표준주파수국, 그러니까 단파 방송국은 이제 굉장히 멀리 전파가 돼서 누구나 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신호가 이제 그 이온층에 반사돼서 가는 형태를 띠게 돼서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단점이고 또 다른 단점은 실내에서 수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MHz의 주파수로 쏘다 보니 이런 실내로는 수신이 안 돼서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밖에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장파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장파 방송은 반송 주파수가 65kHz. 그러니까 60kHz라고 하면 한 파장이 5km 정도 되면 굉장히 긴 파장입니다. 그래서 장파 방송은 건물 내부에서도 잘 수신이 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신기를. 그래서 이미 손목시계에 장파를 수신할 수 있는 칩이 담긴 제품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장파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시계 회사들이 이미 그런 시계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파 방송의 장점은 작은 수신기를 만들 수 있고 실내에서도 수신이 가능해서 말씀드린 단파 방송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고 또 GPS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동일하게 실내에서는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수신이 되는. 그래서 장파 방송이 가진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장파 방송국은 다른 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파 방송국과 달리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도 함께 실어서 보내면 그 활용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각 정보와 함께 필요한 공익적 부가 정보까지 함께 실어서 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시각 정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지만 부가 정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송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전력 요율이라고 하죠. 현재 전기 값이 얼마인지를 실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전기 값이 쌀 때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 제품들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파 방송 수신 칩을 세탁기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세탁이라는 건 꼭 그 시간에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설정을 어떻게 해두시면 되냐면 전기값이 쌀 때 동작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단지 그 수용가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농업에서 시설 이제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에너지 절감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정말 열 효율성을 조금 더 고려해 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충분한 양의 네. 그 부가 정보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설계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가 정보 공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예, 예. 또 다른 정부 기관이라든지 예. 공익적 필요에서 필요하다면 예.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실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시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그런 아이디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시스템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실수록 실제 그 적지 않은 돈으로 구축되고 있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도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장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시골에 있는 구석까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나요? 아니면은 특별하게 무슨 수신기를 달아야 되나요? 사실은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수신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9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시험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시험 방송국이다 보니 이제 저희 우리나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얼마만큼 미치는지는 실제 세우고 시험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시험 방송국을 통해서 모든 기술적인 요소들을 다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용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다 설계에 참여시키고 나면 추가적으로 본방송국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방송국은 하나의 방송국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까지 해서 한반도 전체가 그 대상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험 방송국과 또 다른 방송국을 세워서 이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송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원자시계를 개발을 하시면서 사실은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 뭐 이터빈 원자시계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시계가 뭐 1억 년에 1초, 뭐 5억 년에 1초, 10억 년에 1초밖에 안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반대로 생각하시면 주변의 조그마한 영향에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수록 주변의 변화에도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시계를 만든다는 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 시스템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터빈 원자시계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때 저희 실험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서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만든 시스템 중에 굉장히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그러니까 원자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레이저가 그 주파수가 흔들리면은 원자시계 전체의 성능을 나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원자시계의 주파수가 이 레이저의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진동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의 온도, 습도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챔버라고 하는 그 저희 말소리조차도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주는 이중삼중의 장치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서 원인이 오는지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옆 다른 실험실에서 가끔 가다가 진공을 뽑기 위한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를 작동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 진동이 이제 그 2층 바닥을 타고 저희 실험실로 전달됐고 저희가 진동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들을 많이 설치했지만 이런 장치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바닥이 흔들려 버리면 그걸 막기 위한 장치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구나. 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다 결국은 아래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어쨌든 하나씩 그 성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결과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그룹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된 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측정하는 원자 시계를 측정하는 그 연구실은 제 생각에 독립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민감한 정도면 그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 변기 작동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장실도 아주 그냥 다른 옆동에다가 별도로 해서 그 시간만 위한 그런 독립적인 빌딩을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 연구에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가장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의 연구 개발 계획이라든지 혹시 목표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표준과학연구원 시간센터고 저희의 미션은 표준을 잘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센터에서 이미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세슘 원자 분수 시계를 이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표준이 되기 위한 이터뷴 광시계도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발전은 계속해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장파방송국도 그 중요한 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시계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파방송국의 장점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 꿈은 이런 표준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 표준이 가지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성격, 누구에게나 표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격을 보급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 연구원들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만드는 남자 유대혁 박사님과 저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최은정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원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없으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우리가 지금 실생활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을 만든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보통 시간을 잰다 또는 시계를 보다 이런 정도인데 시간을 만든다는 표현을 하셔서 굉장히 좀 다르게 좀 다가왔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 결국에 이런 원천 기술이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할 분들이 어떤 응용 기술보다는 기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원천 기술이 없으면 그냥 모래성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주가 앞으로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제 우주와 시간을 또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시간이 곧 미래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은석 박사님께서는 네,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그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유 박사님을 보니까 정말 참 차분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개발한 것보다도 더 정밀한 시계도 충분히 그 연구를 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단어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이 첨단 기술로 갈수록 이런 그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하고도 이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상당히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미래 기술이 바로 이런 기초 기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이런 그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혜경 박사님 네. 어떠셨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수영 선수 말씀드리고 그러긴 했지만 농업 분야에서 보면 예전 적설량이라든가 초당 1초에 눈이 얼마나 쌓이냐, 그랬을 때 걔가 얼마나 견뎌줄 수 있느냐, 이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초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유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세슘에서 지금 이터비움 가셨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걸 또 연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 많이 하셔서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분야에서 정말 기초가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미래 과학자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좋은 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분이 즐기는 분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아까 지루해 보인다라고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 분야일수록.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흥미를 느끼고 정말 즐겁게 이제 과학자로서 성장을 하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나중에 미래에 원천 기술의 진짜 독보적인 그런 국가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저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어렵게 느끼고 있고요. 그게 잘 전달됐는지는 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주 기초 원천적인 연구들을 하는 것이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연구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닌데 제가 와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 센터의 많은 연구원분들이 같이 이뤄낸 그리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결과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한번 다른 데다가 글 쓰신 걸 봤어요. 그러셨어요? 이 표준 시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글 쓴 거를 봤는데 네.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초기에 연구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